안녕하세요. 좋은 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되게 많이 추우셨죠? 이번 주가 한파여가지고 안전 문자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야외활동 자제라고 하시라고 많이 오던데, 이렇게 추운 저녁날 선생님들께서 따뜻한 가정에서 이렇게 포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교육과정 연구소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양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2차 포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 포럼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의 1차 포럼은 지난해 2024년 2월 13일에 했고요. 좋은 교육과정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럼을 잘 마치고요. 선생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이어서 2차 포럼을 또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육과정 연구소는 2023년부터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좋은 교사에서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과정 전문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교육과정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그 뜻을 모아서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좋은 교사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마구마구 해주시고요.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미 채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번 이게 처음에 어렵지 나중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댓글로 오늘 기대 소감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여기 계신 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의 설명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교육과정 연구소의 카페가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프레임워크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 좋은 교육과정 연구소에서는 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교육과정 전문가분들도 저희 모임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성형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국내외 혁신교육의 흐름과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손뼉으로 맞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4명이 한 팀인데요. 제 역할은 빌드업해서 이제 이영빈 교수님과 나머지 선생님들께 이제 잘 공을 패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90년대 이전의 패러다임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상당히 좀 경력이 높으신 선생님들이 교대 4대를 다니시거나 임용고사 막 준비하실 때 그때 구성주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은 좀 달라졌는데 그때 또 열린교육도 들어오고 여전히 그 수행평가가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케이크처럼 조금 있긴 했지만 일제식 평가가 좀 유리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 혁신교육이 들어오고 배움 중심 수업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그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제 생각에 배움 중심 수업은 그 학문적 지식을 잘 배우고 탐구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서 사회에 기여하고 실천하는 종합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노베이티브 스쿨이 아니고 또는 이노베이티브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한국 고유의 교육 개혁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HYUKSHIN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해왔던 우리의 이런 그 주체적인 지성적인 노력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질 높은 교육으로서 보편성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학교교육 제4의 길의 저자인 데니스 셜리 교수도 한국에 와서 같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연구했고, 왼쪽에 보시면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티처 에이전시라든지 또는 그 이제 변혁적 역량, 이것을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이제 그 국제학술지에 쓴 건데, 최근에 그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가 혁신학교에 대해 논문을 이제 받아주고 있고, 오른쪽은 보스턴 칼리지의 미국 그러니까 보스턴 칼리지 중심의 교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연구한 최초의 그 논문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논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내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지금 그 연구되는 주제도 혁신학교이다. 그리고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이론들이 그 혁신학교에서 먼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혁신학교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기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학교가 이렇게 확산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산이 되는데 전체로 확산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표준 중심으로 가야 된다. 표준화하고 표준은 다르고 어느 정도는 좀 표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됩니다. 그것이 최근에 한국에서 영향을 이제 많이 준 IB 교육과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지식을 다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도 그 파워풀 날리지라고 하는 교육과정 담론이고, 또 오른쪽에 개념 기반 교육, 또 UBD라고 해서 이해 중심 교육과정. 지금 세계적인 그런 추세는 무엇인가 하면 지식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엄격한 지식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과 실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이런 걸 해왔거든요. 이런 걸 해왔고 상당히 그 혁신학교의 그런 흐름이 국제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이게 그 표준화라기보다도 표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팀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 모형은 원래 제가 처음 제안했을 때는 이 뭔가 토대가 있고 그 위에 또 전략이 있고 또 전략 위에 목적이 있고 해서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너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그래서 피라미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수학교사이신 김성수 교장님이 이것은 조금 황금비 모형이 좋겠다 해서 교육 목적에서 학교 문화 교육 원리 5가지 황금비 균형 모델을 만들었고, 거기 보시면 하나에 3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55 핵심적인 15개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이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색해지네요. 민망해지네요. 제가 그 말씀은 취소할게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15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부터 학교 문화까지 균형성, 5개 꼭지점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연계성, 지성, 감성, 시민성, 인성교육의 조화, 지식 탐구 실천의 조화, 그 다음에 비에스타라든지 최근에 클라프키라든지 아까 그 뭐 파워풀 날리지라든지 개념 기반이라든지 이러한 그 최근에 그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담론의 기초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가지 유기적인 것이 중요하고, 교육 목표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 블룸이 1960년대에 만든 건데,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지식이 최근에 이제 지식 기반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억하다라고 바꾸고 맨 위에 창의성, 창안하다는 것을 넣은 것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것도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 정말로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면 1960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좀 많이 보완한 게 이해중심 교육과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든지 그 이제 소크라테스식의 성찰적 지식, 자기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상당히 학생 중심적이고 배움 중심적으로 교육 목표를 재개념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에 기초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은 모두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은 무언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기초로 삼아 탐구와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단원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교사 전문성의 표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자신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그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속감, 정체성, 역할 기대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이미 형성되어야 한다라든지 이런 학습 이론과 참여와 관련된 그 정서 이론 이런 것들을 저희 그 프레임워크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의 주된 기능은 선별이 아니라 이제 발달인 것이고 사실은 이제 목적에 맞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목적이 이끄는 교육이 어떨까 했는데 그런 또 책 제목 같은 것들이 또 있어서 그 이제 저희가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교육의 평가 왜 하는가, 어떤 평가가 제일 좋은 것인가는 원래 당초에 그 학생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뭐였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UBD 템플릿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지성적이고 실천적으로 노력해 오셨던 현장 교사들이 발전시킨 혁신교육의 흐름 위에서 최근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육 철학과 교육 담론, 그 다음에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전유해서 이번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었고 IB 교육과정 같은 것도 사실상 15년 전, 20년 전 IB 교육과정과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보편적 학습 설계라든지 DI라고 하는 개별화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제 그 개인화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해 기반 또 개념 기반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전유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뭐 공학 쪽은 모르겠는데 교육 철학에서 우리가 저작권을 내지는 않죠. 우리가 러시아의 소련의 과거에 비고츠키 교육 사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혁신 교육이든 IB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프레임워크가 가장 도움이 될까? 지금 상당히 그 정치적 위험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 좋은, 더 훌륭한 지성적인 시민과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한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시민을 기를 것인가에 가장 유용한 것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IB든 혁신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경험에 맞게 한국적 상황에 맞게 우리의 지성으로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시고 직접 하시면 이것이 이게 버전 1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프레임워크가 도움이 될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세상에 많은 좋은 교육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이 프레임워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두의 발달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채팅창으로 많이 말씀을 적어주시고 계시는데요. 랑랑쌈쌈 선생님, 네, 고양이 선생님, 임진영 선생님 등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꼭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발제를 모두 마친 뒤에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 링크도 받으셨는데요. 과연 이 프레임워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 관동대학교 이영빈 교수님께서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세부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빈입니다. 네, 저는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량이 좀 많아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받으셨나요? 네.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책자는 정확하게 100쪽 분량입니다. 네, 파일을 좋은 교육과정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 유튜브 하단 링크 주소 혹은 네이버에서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책자의 이제 표지입니다. 1부에는 이제 프레임워크만 제시되어 있고요. 2부에는 해설과 예시 자료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오각형 모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성렬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목차 순서대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수립부터 수업, 평가 계획 설계까지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과정 평가까지 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진행한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됐던 방식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제시했습니다.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과 거기에 답하는 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틀, 이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정은 좋은 질문입니다. 랄프 타일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도록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답하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내려야 될까요? 네, 국가가 내리면 답정너 교육과정이 됩니다. 교사가 스스로 이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수기, 소통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기와 소통의 결과를 일정한 틀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역할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육과정 평가 분석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교육과정 평가는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우리는 교육과정 설계를 교육과정 평가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토대 없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난 12월에 교육과정 평가회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설문조사 결과만 공유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운 점 무엇인가요? 가장 의외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가장 의견의 차이가 큰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것, 폐지해야 될 것,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것, 이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지속해야 될 것, 폐지해야 될 것, 발전시켜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폐지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먼저 비워내야 그 자리에 본질적인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혁신의 출발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작년에 내가 운영했던 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일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중요도, 실행 가능성을 통해 우선순위 정하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분석의 틀을 보시죠. 네, 전년도 교육 활동에 대해서 성과, 의미 있었던 점, 아쉬웠던 점, 보완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논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네, 그 사사분면, 네, 그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네, 가로축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세로축은 교육적 중요도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순위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 분석이 끝났으면 두 번째 단계는 교육과정 목표 수립입니다. 네, 교육과정 목표 수립.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조만간 2월 워크숍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교육과정 목표를 수립할 때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도록 할 것인가? 네. 질문들을 쭉 살펴보시죠. 첫 번째, 미래사회 전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사회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떤 가능성과 위기가 예상되나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나요? 바라는 인간상. 미래사회를 전망해 볼 때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혹은 학년을 마칠 때 어떤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걸 다른 말로 졸업생을 마음속에 그려보기 활동,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입니다. 필요와 요구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위에서 설정한 모습 중에서 학생들에게 특히 부족한 것,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의 모습 사이의 격차, 그것을 필요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년, 교과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요구입니다. 2번,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접 학교 교육의 목표를 우리의 언어로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단어나 문장으로 진술해 봅시다. 학교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학년과 교과에서 구현해야 될 세부 목표를 단어나 문장으로 진술해 봅시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답해 보는 이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 숙의 과정입니다. 자, 하나하나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서로 동료들과 생각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작년에 만들어 놓은 목표를 그냥 복붙해서 다시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배움, 나눔, 성장, 배려 등 좋은 이야기가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겉돌고 있지는 않나요?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좋은 세상에 대한 비전, 학생에게 바라는 모습, 학생이 배워야 될 지식, 기능, 태도의 가치, 학교 교육의 철학과 가치 등을 올해 함께 근무할 선생님들의 언어로 직접 진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육 철학과 목표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죠. 물론 국가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IB에서도 다 정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국가가 혹은 국제기구가 정해진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보고 상상한 것을 나의 언어로 진술해보는 것, 그것 자체가 교사의 수기, 교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경기도 덕양중학교의 사례입니다. 덕양중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덕양중학교 교사들은 자기 학교 교육과정을 평화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덕양중학교에서 평화를 핵심 목표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네, 혁신학교를 처음 만들 당시 학교가 전혀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따돌림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초기에는 아이들을 길을 살리자, 아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자, 회복적 생활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학생 자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덕양중학교 선생님들은 이 평화란 가치를 생활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차원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바로 그 당시 만들었던 학교 교육과정 총론 문서입니다. 교사들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전쟁 없는 상태를 넘어 정의와 평등에 기초하여 모두가 최상의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네, 중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 교육을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나아가서 우주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암호과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네, 제가 보기에는 2022 총론보다 더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졸업생을 마음에 그려보기 활동. 네, 이것이 빼고도 교육과정에도 구체적인 사례거든요. 최종적인 목적지를 먼저 생각하기. 그래서 1학년에게 바라는 모습, 2학년에게 바라는 모습, 3학년에게 바라는 모습을 구체화했습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교사들이 바라는 인간상이 잘 나타나 있죠. 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2월 워크숍 때. 자, 우리 학년 학생들이 바라는 모습, 우리 동학년 선생님 모이셔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죠. 작년엔 이런 모습이 부족했어. 올해는 이런 모습을 길렀으면 참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6학년 졸업할 때 이렇게 의젓한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고3 졸업할 때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단계는 교육과정 주제 선정과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할 때 교사의 시각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중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고 싶어 할까요? 네, 아이들 몰라요. 그냥요. 이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 성장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네, 덕양중학교에서는 학생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급별로 2명씩 자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부서로 편성을 합니다. 이들 학생이 각 학급에서 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조사해 옵니다. 사실 이것은 네, 마이클 애플과 네, 그리고 빈이라고 하는 두 분께서 쓴 네, 민주학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어느 미국 흑인 학교의 예시를 또 차용한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했어요. 대부분 다 아프리카계 그런 흑인 아이들이었는데 내 피부는 왜 검은색일까요? 이건 생물학적 질문일까요? 정치학적 질문일까요? 네, 정치학적 질문이죠. 네, 흑인이 대통령 되는 날이 올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전에 조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차용해서 한번 덕양중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 의견을 쭉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정말 성숙한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가 2월 교육과정 워크숍에 참여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교사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의견을 각 교과 교육과정에 녹여낼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교육과정 운영되는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또한 연말 학교 교과정 평가회에 학생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여합니다. 자,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것, 배워야 할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필요와 요구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것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스튜던트 에이전시, 학생 주도성이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학교 교육 목표, 교사의 교육 철학, 학생의 의견 등을 두루 반영해서 교육과정 주제를 선정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주제들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쭉 나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24가지. 네. 그래서 학년별 유예가 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학년 주제가 6학년 주제보다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 유익에 따라 교육과정 주제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그림을 참고할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이 어떤 모양이죠? 네, 각각의 범주가 반복이 됩니다. 자기와의 만남, 타인과의 만남, 세계와의 만남, 이 범주가 반복이 되지만 반복되면서 그 내용은 더 깊이가 심화됩니다. 이런 모양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부르죠. 자, 자기와의 만남 볼까요? 1학년 혹은 1, 2학년은 자존감, 2학년, 3, 4학년은 삶의 의미, 행복, 3학년, 5, 6학년은 미래의 나, 진로. 이런 식으로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까지 3학년까지 탄탄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나선형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학년과 학년 사이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동학년 내에서 잘 소통이 되지만 또 학년과 학년 사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를 참고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한눈에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겠죠.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총 7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주제를 구체적으로 교과에 반영하는 단계, 교과와 교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단계입니다.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이죠. 네, 중등에서는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국어 선생님이 요즘 사회 시간에 애들이 뭐 배우는지 잘 모릅니다. 과학 선생님이 요즘 기술 시간에 뭘 배우는지 잘 몰라요. 네, 교과와 교과 사이 단절이 심합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쭉 한번 이런 표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국영사과 은미체 각 교과별로 일단 원래 자기 진도 계획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눈에 모든 선생님이 동학년 선생님이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제에 따라 이것을 묶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좀 살펴보는 거죠. 이때 그 주제에 따라서 진도 나가는 순서를 좀 조정하는 그런 교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글씨가 작긴 하겠지만요. 네, 덕양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이 각 교과의 진도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3학년 모든 교사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주제별로 묶을 수 있을지 함께 논의를 합니다. 네, 작년에는 기후위기, 여성인권, 삼가죽음, 장애인권 이렇게 4가지 주제를 4월, 5월, 8월, 9월 이렇게 다뤘네요. 자, 역사 교과를 한번 볼까요? 네, 역사 보이시나요?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역사는 전형적으로 연대기적 구성이죠. 고조선부터 현대사회까지 네, 반만년 역사를 네, 한 학기 동안 모두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가만히 보면 네, 역사의 순서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4월에는 4.19와 5.18을 다룹니다. 여성 인권을 다루는 5월에는 전쟁 위안부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역사과라 할지라도 이런 주제에 따라서 네, 이런 계기 수업 혹은 네, 진도 나가는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죠. 네, 이 4개의 주제 중에서 3개는 선생님들이 선정한 것이고요. 1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제안한 주제입니다. 학생이 제안한 주제가 뭘까요? 기후위기, 여성인권, 삼가죽음, 장애인권. 좀 교사스럽지 않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삼가죽음입니다. 삼가죽음.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 실전적인 고민을 할 만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다룰 만한 그런 나이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한강 작가가 최근에 했던 노벨상 수상 네, 그런 기저회견문도 생각이 납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문학 시간에, 도덕 시간에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역사 시간에는 외란과 호란을 다루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과학 시간에는 노화를, 사회 시간에는 고령화 사회를 배웁니다. 자, 삶과 죽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여기 음영 표시한 5개 교과가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묶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5개의 교과를 묶되 학생 입장에서는 수행평가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들 5개 교과를 챙길 중심 교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등에서는요. 네, 삶과 죽음은 국어 교사가 중심 교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기, 에세이 쓰기를 책임지고 5개 교과를 챙기는 거죠. 나머지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는 과학교과가 중심이 되어 기후정의 보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성인권은 역사교과가 중심이 되어 수요집회 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장애인권은 도덕교과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권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의 이야기,
하는 주제에 도덕, 과학, 진로, 국어, 미술을 포함시켜 운영합니다. 이때 도덕, 과학, 진로는 자아 정체성, 생명 존엄성, 진로 문제를 다루는 내용 교과가 되고, 국어, 미술은 배운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표현 교과가 됩니다. 이런 주제 중심 통합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려면 특히 중등에서는 다른 교과에서 뭘 배우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덕양중학교에서는 아예 이 표를 큰 전지에 출력해서 교무실 출입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교과 간 협력이 학년별로 이루어집니다. 초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겠죠. 대신에 4월달은 1반 담임 선생님이, 5월달은 2반 담임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품앗이 정신에도 맞습니다. 네,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5단계는 교육과정 모듈 설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4단계까지는 학교 전체가 혹은 학년 전체가 함께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교과, 개별 교사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보통 2월 말에 앞에 말씀드렸던 4단계까지만 하고 5단계부터는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월 달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경우가 많죠. 2월 달에 사실은 이런 교육과정 모듈, 평가 계획까지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육과정 모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듈은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여러 단원을 묶어서 재구성을 할 수도 있죠. 또는 여러 교과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고 난 단위, 그 단위를 모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취기준 재구조화입니다. 앞에서 선정했던 주제들을 각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결합니다. 그때 성취기준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하거나 추가하거나 압축하거나 풍부하게 만드는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핵심 아이디어, 핵심 질문 만들기 단계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란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아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핵심 질문은 학생들이 그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하도록 도우려면 어떤 질문을 제기할까요? 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질문을 잘 만들어야 진정한 이해,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합니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2022 교육과정 문서에는 이 핵심 아이디어가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교사가 직접 교실의 맥락에서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야 살아 움직이는 교육과정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학생들의 배움의 단계를 구조화, 고도화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조화,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식, 탐구, 실천 및 성장, 성찰, 이렇게 3단계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배워야 할 것, 깨우쳐야 할 것, 실천하고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별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과정중심 평가와 성장중심 평가의 원리, 피드백과 제도전, 루브릭 등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시 계획을 설계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개별화 지원 계획, 배움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 소외되기 쉬운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입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거쳐서 이런 틀의 모듈을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틀을 잘 만들면 앞에서 세운 교육 목표가 수업과 평가에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제목, 성취기준 재구조화, 핵심 아이디어, 핵심 질문, 지식, 탐구, 실천 및 성찰, 평가 계획, 개별화 지원 계획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흔히 하는 지역사회 탐구, 마을 연계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주제는 지역사회 문제 탐구입니다. 여러 교과를 통합해서 다룹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사회과 2개, 도덕과 1, 국어과 1, 모두 4개의 성취기준입니다. 이 4개의 성취기준을 평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실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재구조화합니다. 혹시 성취기준 재구조화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재요령 2018년 버전부터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성취 기준은 전국 통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성취 기준 진술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학과는 주로 지식 위주로 진술되어 있어요. 국어과 영어과는 주로 기능 위주로 진술되어 있어요. 사회과 도덕과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좀 두루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를 교사가 자신의 철학을 담아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교실의 맥락에 맞게 통합하거나 구체화하거나 풍부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등 교육과정 영역을 두루 반영해서 재구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첫 번째 칸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탐구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제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배우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도덕과에서는 공익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릅니다. 국어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씁니다. 네, 초등 선생님들이랑 많이 익숙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성취 기준을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재구조해봤어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의 민원 절차에 맞게 건의한 글을 쓰며 공익에 기여하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이렇게 4개를 묶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하시죠? 제가 이 성취 기준 재구조를 위해서 3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4개의 성취 기준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해야 될 과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민원 절차, 네, 민원법, 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국어과입니다. 2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막연합니다.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한다.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이걸 묶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면담을 통해 주변 사람에 대한 전기문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연구소 선생님 한 분이 다른 방식으로 이걸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친구와의 면담을 통해 친구의 장점을 찾아내고 이를 편지글의 형식으로 작성하며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 수업을 진행을 하셨대요. 실제로 친구 면담하기를 해봤답니다. 그 효과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을 혼자 먹던 아이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감동이지요. 중요한 건 지역사회 탐구이든 친구 면담하기이든 이런 활동을 왜 하느냐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칫 활동을 위한 활동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교사가 직접 작성해 봐야 됩니다. 이 작업이 무지 어렵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방금 살펴봤던 지역사회 문제 탐구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 활동을 왜 해야 되나요? 지역사회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점을 깨닫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야 지역사회도 바뀌고 나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다. 어린이의 실천도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도 툰베리 언니처럼 할 수 있다. 논리를 갖추고 공감을 형성한 글이 설득력 있다. 이런 깨달음을 핵심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해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있죠. 교수학습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의 내면에 오래 남아 있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 보편적인 원리, 본질적인 깨달음입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가 2022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이를 교사가 자신의 살아있는 언어로 진술할 수 있을 때 교육과정 재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 하나만 살펴볼까요? 맨 아래 과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에서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과학교사는 여기에 생태 감수성이라는 목표까지 포함시켜서 성취 기준을 재구조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활동이죠.
학생들은 1인 1 생물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인간도 다양한 생명체 가운데 하나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미래의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 라는 핵심 아이디어, 이른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 챗 GPT를 통해서 얄팍한 지식을 얻고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스스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정한 이해, 깊이 있는 배움이란 가치가 더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핵심 질문은 학생들이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끊임없이 제기하며 탐구를 이끄는 질문, 수업과 평가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질문, 정답이 존재하기보다 개방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당장 답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두고 곱씹으며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사고를 이끕니다. 좋은 질문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IB에서는 이를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으로 나눕니다만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개념 이해를 돕는 질문, 깊이 있는 탐구를 이끄는 질문,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러한 질문의 원조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입니다. 그는 특히 언변만 번지르르 한 소피스트를 상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을 통해 산파술, 소크라테스틱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네, 세 번째 칸을 보도록 할까요?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우리가 토의 토론 많이 하죠. 토의 토론 잘못하면은 확증 편향만 더 불러일으키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수용할 만한 의견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올바른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고 삶의 양식, 마음의 습관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많이 사는 것보다 생물이 다양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념 이해를 돕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참 좋은 질문입니다. 나와 길고양이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일까? 바로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지요.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 핵심 질문이 분명하게 만들어지면 이 단원의 수업은 깊이 있는 배움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시 계획을 세울 때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지식을 배우는 단계, 개념을 탐구하는 단계, 배운 것을 실천하고 성찰하는 단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단계로 차시를 나눌 수가 있겠죠. 특히 실천과 성찰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반드시 사회적 실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운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전시하거나 발표하는 활동도 포함합니다. 표현, 발표, 실천이 있는 뒤에는 이를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 과정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활동을 무척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개별화 지원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별화 지원 계획 참 어렵죠.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그 과제를 해결할 만한 물적 토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별화할 만한 조건은 학생 수 감소입니다. 개별화를 해야 된 이유는 어려운 학생이 반대로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줄었는데 어려운 학생은 늘었다. 이 역설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개별화 지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화 지원은 특수교육에서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특수학급 4명, 5명,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를 통해 구현을 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가장 어려운 학생을 위한 수업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을 위한 수업이라는 정신에 따라서 참여의 원리, 표상의 원리, 표현의 원리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배움의 걸림돌 제거하기, 디딤돌 놓기,
학생의 주도성 높이기 이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을 여러 개 나열해 봤습니다. 네, 이것을 참고로 해당 단원의 특성에 맞게 우리 학생의 성향에 맞게 한두 가지씩 이제 범주에 따라 좀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문제 탐구하기를 할 때 흥미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듬을 편성한다든가, 그 속에 다문 학생이 있다면 다문 학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건의하는 방법을 꼭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등 네,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이제 모듈 설계를 마쳤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평가 계획과 연결됩니다. 아까 성열관 교수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평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평가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평가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원에서 혹은 이번 학기에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가 뭘까?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학생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총괄평가입니다. 자, 학생들이 그것을 입증하려면 논술, 보고서, 프로젝트, 발표회, 전시회 등을 해야 합니다. 네, 오지선다형 기말고사는 총괄평가로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필평가를 가급적 1회 정도로 축소하고 수행평가를 100%를 한다든가 하되, 그 수행평가를 자주 여러 번 조각조각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재구조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순으로 원래 해야 되지만 이것을 거꾸로 설계합니다. 목표를 중심으로 총괄평가를 먼저 설계하고 총괄평가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곧 형성평가. 이때는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출발점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평가를 거꾸로 설계할 때 학기별 평가 계획이 탄탄하게 구조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흐름이지요. 진단평가는 아주 간단한 퀴즈, 설문으로 충분합니다. 성적에 반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형성평가는 우리가 과정중심 평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총괄평가로 나가야 됩니다. 형성평가는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차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성평가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지식과 기능과 태도 및 가치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돕는 것이 바로 형성평가이고, 그때는 포트폴리오, 토의 토론, 실험 실습, 자기평가, 동료평가, 피드백이 필요하고, 이 형성평가는 성적에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학기 말에 총괄평가, 말 그대로 총체적인 평가,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논술, 보고서 창작,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과입니다. 네, 곧 국어과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합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5회가 됐는데 한 권만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각글이 아니라 온 작품을 읽으라는 뜻이죠. 한 5권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5권을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한 학기에 5권 읽고 나서 학기 말에 학생들이 이러한 독서 토론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걸 확인하려면은 학기 말에 확장적 에세이, 논술문을 씁니다.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타내는 글쓰기. 이 논술문 하나가 곧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죠. 그냥 하라 못하죠. 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겠죠. 부모 찬스를 쓰겠죠. 그래서 수업의 과정 속에서 이것에 필요한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형성평가의 과정이죠. 먼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고 난 후에 독서 감상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책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독서 토론에 대한 성찰문을 또 쓸 수가 있다면 이것을 거치고 나서 총괄평가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독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독서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흥미, 태도를 확인하는 진단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단원별 평가 계획의 틀입니다. 첫 번째 표는 아까 봤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목,
성취 기준 재구조와 핵심 아이디어, 핵심 질문. 자, 이것을 총괄 평가, 형성 평가, 진단 평가로 이제 백워드 방식으로 거꾸로 설계해 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 표는 많이 보신 표죠? 네, 이것은 3월 14일까지 내야 되는 성적 공시 자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성취 기준 코드, 평가 목표, 평가 방법, 수업과 평가의 연계 주안점. 이것을 3월 둘째 주에 메시지 바꿔 나서 쓰지 마시고 2월 달에 미리 작성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 더 붙였습니다. 바로 피드백 계획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의 핵심은 피드백과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친구와 협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피드백과 재도전이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했던 거, 지역사회 문제 탐구하기, 총괄평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얘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총괄평가 4개 성취 기준 코드가 있는데 이것을 형성평가 2회를 거쳐서 모두 다 다루고요. 마지막 총괄평가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피드백 계획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계획은 사실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할지 교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다수 학생들은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AI만 의존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 이것이 대부분의 학생의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철수와 영희, 우리 학급의 별입니다. 이 학생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글로는 못 쓴다.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학생에게 집단 피드백 계획, AI 오류 보여주기, 전년도 선배들의 결과를 보여주기, 토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알려주기, 그리고 이 별이를 위한, 철수와 영희를 위한 자신의 생각을 소리 나는 대로 말하게 해보기,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주장과 이유를 분리해서 써보도록 하기,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그런 전략. 그리고 피드백의 시기 방법, 과정 피드백, 중간중간에, 그리고 결과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 계획도 미리 세워준다면 선생님께서 그 수많은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때그때 적시에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피드백 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어려움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 루브릭입니다. 이 평가 루브릭이야말로 평가 전문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총괄 평가 루브릭과 형성 평가 루브릭 두 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비슷합니다. 1영역, 2영역, 3영역은 반드시 평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즉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영역 구분입니다. 예컨대 이번 국어과 평가에서 맞춤법 평가가 아닌데 맞춤법 틀렸다고 해서 1점 깎는 이러한 타당도가 떨어지는 평가하지 말고 정말로 평가해야 될 것 평가해보자. 그것이 1영역, 2영역, 3영역입니다. 형성평가 단계에서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차 때 미도달했더라도 교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2차 때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모든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준다면 상대평가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성평가 끝나고 난 마지막 총괄평가는 좀 더 이제 고도화돼야 되죠. 예컨대 눈술문을 썼다. 그러면 이제 평가의 루브릭이 좀 더 고도화돼야 됩니다. 이때 어떤 영역은 2단 척도로, 어떤 영역은 3단 척도로, 어떤 영역은 5단 척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5단 척도로 나누려면은 채점하기도 힘들고 학생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상 이런 부분이라면 2단 척도. 그렇죠? 글쓰기 과정 이런 부분이 3단 척도, 표현 결과 아니면 5단 척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 피드백, 중요한 것은 질적 평가입니다. 이건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 반영될 그런 내용들이죠. 이때 교사의 관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도 필요하고요. 동료 평가. 이때 동료 평가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료 평가가 친구가 점수를 매기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친구의 입장에서 피드백하기. 즉 동료 피드백, 동료의 의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 평가는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 핀란드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평가 기술을 키우는 것이다.
즉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안목을 기르는 것이 바로 평가다라고 얘기했고, 네, 교육 비평을 강조했던 아이즈너 선생님이 또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뭐 예시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총괄평가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학기 동안 진행됐던 독서토론 바탕으로 논술문 쓰기에 대한 총괄평가 루브릭인데, 주장의 타당성, 작품의 내면화, 글쓰기 수준, 이 영역에 따라서 2단 척도, 3단 척도, 5단 척도를 다양하게 만들어봤고요. 질적 평가 영역에서는 교사 평가 항목, 자기 평가 항목, 동료 평가 항목을 만들었고, 이 부분은 점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질적으로 기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이른바 이제 세특사항에 기록을 할 그런 자료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형성평가 루브릭입니다. 한 네 번째 만에 갔네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 문제점 찾기. 네. 그때 계획 단계, 과정 단계, 산출 단계 이렇게 나눠서 네, 1차 평가, 2차 평가. 이건 초등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배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초등에서도 잘번호, 잘함, 보통 노력염 이렇게 3단 척도 혹은 매우 잘함, 4단 척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초등에서는 2단 척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달, 미도달. 네. 근데 나이스가 보통 이제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탭을 잘 조정하면 2단 척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도를 거의 안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교무부장님께서 조금만 애를 써주시면은 네, 그 척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2단 척도,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 이런 것도 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평가 루브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도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그 시점에서도 이런 평가 루브릭은 필요합니다. 일제식 시험을 안 볼 따름이지 자유학기제에서도 이런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는 필요한 것이죠. 네. 자,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학기별 평가 계획의 틀이 있는데, 이건 중등용입니다. 중등에서는 현행 법령상 지필평가, 수행평가는 나눕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지필평가는 안 보거나 1회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수행평가를 좀 늘려야죠. 근데 수행평가를 늘리면 교사도 학생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무작정 늘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늘리더라도 그것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나아가는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학기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어느 중학교의 평가 계획 예시인데요. 몇 가지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한 번 봅니다. 한 번 보는데 언제 보냐? 11월 달에 봅니다. 중간고사도 아니고 기말고사도 아니고 간절기고사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12월 달은 은절이 이제 수행평가를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쓰는 거죠. 11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반드시 핵심적인 기본적인 개념 을 익혔는지를 확인하는 영역에 한해서만 이런 지필평가를 간단하게 봅니다. 간단하게 볼 때 선당 10문항, 서술형 2문항 한 요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사 시간 한 30분이면 된다고 하고, 이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필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는 30% 반영하기 때문에 3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합니다. 교육부의 훈령에 의하면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지필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학교별 평가 지침에 따라서, 네, 학교장의 어떤 결재에 따라서, 네, 이 학교에서 학교장님의 결재에 따라서 이 학교의 성적 규정을 바꿔서 반영 비율을 이제 만점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필평가에 너무 목을 매달지 않도록, 사교육에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대신에 수행평가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되, 이 수행평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45분이네요. 이제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7단계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육 과정은 좋은 수업으로 구현되죠. 근데 좋은 수업의 틀을,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상시에 수업 나눔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첫 번째 질문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계한 교육 과정 실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바탕으로 다양한 모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 도입, 전개, 결말, 이런 과거의 그런 행동주의적 그런 수업 지도는 아니라, 예컨대 서클 대화식, 네, 수업은 어떨까요? 우리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면서 서클 대화를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둥글게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가능합니다. 네, 공간 열기, 연결하기, 초대하기, 탐구하기, 다시 공간 닫기, 이런 체크인, 체크아웃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모형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실천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학교의 수업 나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내는 깊이 있는 배움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격차를 먼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업 나눔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수업의 원리를 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핵심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교과 및 단어의 특성에 맞는 수업 모형을 창의적으로 적용한다. 불편한 것을 덜어내고 수업 구조를 단순화한다. 학생의 삶과 연관된 주제를 선정한다. 이런 수업의 원리는 우리가 수업 나눔을 통해서 동학년, 동교과에서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죠. 수업의 진행 원리도 마찬가지죠. 네. 학생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마지막, 우리 선생님의 수업 나눔과 성찰의 원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이루어졌는지 관찰한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눈다. 교사들이 수업에서 부딪히는 공통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수업 나눔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에 100페이지로 써 있죠. 딱 여기까지 100장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참여하신 선생님들 이름을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딱 50분 너무 길게 했네요.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라고 감탄을 하고 계시는 열정 넘치는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유튜브 채팅에 되게 선생님들께서 많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 혁신학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조금 돌아보시고 또 프레임워크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으시다. 그리고 뭐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까지도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함께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좋은 글 보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로 학교 공동체 수기 문화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김성수 야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까 교수님이 발제 중에 말씀하신 그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현재는 야탑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교육과정 워크숍도 많이 해보시고 공동체의 경험이 많으셔서 그 현장의 경험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입니다. 네, 저는 설명해 주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공동체 수기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차 포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좋은 학교는 좋은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이끄는 학교인데 그 좋은 경험의 어떤 계획들, 경험의 실천들은 결국은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 좋은 교육과정이 좋은 학교와 또 좋은 교육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육과정은 제가 혁신학교에서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가 이게 어떤 완제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끊임없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또 실천해보고 실천한 것들을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서 다른 계획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수정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것이 좋은 교육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주체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 주체들이 함께 좋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계획, 실행, 반성,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교육과정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5년 동안 덕양중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지금 야탑중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교가 좋아지는 것들을 몸소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육 과정은 같이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학교들이 지금 교육 과정을 이렇게 좀 접근하는 거에는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어떤 학교들은 테트리스형으로 교육 과정을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테트리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목표가 자기 어떤 모양으로 지우기잖아요. 한 줄, 두 줄 지우기잖아요. 교육 과정을 어떤 학교들은 일, 월, 학기, 학년을 이렇게 지우는 것을 단순히 그냥 목표로 좀 교육 과정을 만드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가 들어오든 뭐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학기, 주 이런 것들을 지우는 것들을 목표로 두고, 그리고 그 학교들의 규범은 상급기관의 지시와 규정에 틀리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좀 규정으로 만들고 있고, 또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만드냐면 교육과정 문서를 메신저로 돌리면서 각 부서가 채워줘서 마지막 교육과정 부장이나 교무부장이 완성하는 것. 요렇게 이제 좀 만드는 학교가 이제 테트리스형이라고 저는 좀 봤고요. 레고 블록형은 우리가 사실은 교과가 있고 또 뭐 한 주 뭐 이렇게 34주라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찰흙과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레고 모형으로 보고서 어떤 하나의 활동의 만들기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교육과정 만들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상급기관의 지시를 단순히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서 교육 주체가 함께 수기하면서 만드는 이런 레고 블록형 교육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여러분들 학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테트리스형입니까? 레고 블록형입니까? 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네. 많은 학교가 사실은 테트리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유가 그 테트리스형, 레고 블록형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레고 블록형을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테트리스형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 목적은 사실은 테트리스형의 어떤 교육과정, 학교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레고 블록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목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수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질문을 던지고, 그런데 이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육과정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중요도를 인식하신 분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수기 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서 이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레고 블록형으로 만들 때 좋은 교육과정은 만들어지고 좋은 학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과정에는 총 7가지의 학교가 좀 수기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교육과정 평가, 목표 세우기, 주제 구성하기, 통합교육과정 만들기, 단원 설계하기, 평가 설계하기, 수업 설계하기,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수기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7가지 중에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딘지를 좀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저는 그 부분만이라도 수기가 된다면 점점 레고형으로 저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에 약간 연두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학교 단위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동학년 단위이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구분도 있지만 혁신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단위는 대토로네라든지
아니면은 새학기 워크숍에서 많이 진행하지만 그 밑에 부분 단원 설계라든지 평가 설계라든지 수업 설계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혁신학교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IB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은 혁신학교가 그 하지 못했던 이런 단원 설계라든지 평가 설계라든지 수업 설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좋은 교육과정 연구소도 앞으로 그 아랫 부분들 단원 설계하기, 평가 설계하기, 수업 설계에 좀 집중해서 함께 좀 공부하고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앞에서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수기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과정 리더라면 학기 말이나 학년 말이 되면은 엄청 바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교육과정 평가 수기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수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학교가 굉장히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쓱 지나가거나 설문조사하거나 넘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평가해야 됩니다. 덕양중 같은 경우는 거의 1박 2일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됐을 때 수기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대토론회라는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토론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서 다음에 무엇을 가져갈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토론회든 교육과정 평가 수기는 선생님들이 이거 이제 그만하자. 라고 되는 거죠.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평가를 했더니 이건 적용이 되네 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교육과정 평가를 제대로 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평가 결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결정됐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좀 약간 이거 뭐 하러 해 부정적이신 분들에게도 작년 평가에서 우리 이거 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평가에는 반드시 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 목표와 주제 설정에 대한 수기가 돼야 되는데 교육 목표에 대한 좀 수기 같은 경우에는 전 교사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다 같이가 사실은 학교마다 교육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각 교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 교사가 같이 좀 동의하는 부분으로 목표를 만드는 거. 요즘엔 학교 자율과제라는 부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자율과제를 세울 때 그것을 교육 목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 주제라는 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제의 역할은 교육 목표를 바로 수업과 아니면 창체든 이런 데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수업과 창체든 교육 활동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학교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없으면은 이 중간에 연결한 지점이 없으면 목표는 그냥 떠버리고 학교 목표는 수업에서 실현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수기는 많은 인원 다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핵심 인원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구조화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좀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명이 TF로 모여서 주제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기라고 해서 모든 인원이 다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수기는, 이것은, 사실은 통합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등에서는 사실은 다른 교과에서 무엇을 하고 내 교과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교사들끼리 서로 나누어졌을 때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좋은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쳐도 물론 공동체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 통합과 귀납적 통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가 한번 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잘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연역적인 것은 예를 들자면은 학교 초에 뭐 나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뭐가 주제가 정해졌는데 그 주제가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했을 때 연역적인 것들을 통하여 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년에 야탑중학교에서는 평화로운 관계 만들기로 3월 달에 통합교육과정을 했는데 3월 달에 사실은 아이들 굉장히 평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귀납적 통합은 한 학기 또는 1년을 전체 교육과정을 조망하는 어떤 통합인데 덕양중학교에선 이것을 매년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데 한 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귀납적 통합을 학교에서 하는 수준까지 되면은 그 학교는 굉장히 교육 과정에 대한 수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모듈 설계에 대해서, 이 단원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학교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정보 공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이 단원 설계에서 좀 수기를 할 부분들로 좀 영역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단원 설계를 할 때 선생님들끼리 사실은 어떤 부분을 수기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어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단어는 왜 가르치고 왜 배우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수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 단원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지식은 뭐고 아이들이 어떤 탐구를 해야 되고 이 단원을 통해서 삶과 아이들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식, 탐구, 실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해야 되는 것들을 차시 계획을 좀 선생님들이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의 수기는 어떻게 보면 횡적인 수기라면은 3번의 수기는 종적인 어떤 수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가장 이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매번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못 따라오고 자고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고민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덕양중학교에서 한 1년 정도 어떻게 보면 주제 탐구를 한번 했어요. 이게 보편적 수업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고 나온 결과로서 이 세 가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계획, 배움의 걸림돌에 대한 제거, 학생 주도성을 늘리기 위한 계획들이 개별화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고 이것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세 단계로 좀 나누었습니다. 이 세 단계 정도가 만약에 수기를 통하여서 동교과 선생님이나 동학년 선생님들이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에 대한 수기에 대해서도 이 총괄평가 루브릭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평가는 그 모듈 설계, 단원 설계랑 연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우리 1년 동안 또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포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모듈 설계를 반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총괄평가 루브릭을 반 페이지 해가지고 모듈 설계에서 나왔던 평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 이 부분들을 총괄 루브릭에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고민하자.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평가들이 배운 것들, 평가는 평가대로 돌아가고 단원은 단원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단원 내용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것에 좀 핵심을 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논술문을 아이들을 쓰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논술문만 쓰게 하지 말고 그 전에 논술문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논술문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으게 하고 그다음에 논술문을 쓰게 하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단계를 둠으로써 이 평가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만 공부를 좀 못 따라오는 아이들에게도 단계를 두어서 이 평가가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목표로 했으니까 피드백 계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와 그다음에 교사 평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수업 나눔만 하지만 이제 평가 나눔도 좀 할 수 있도록 이 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것들을 좀 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모듈 설계에 보면은 학습 설계 부분이 있어요. 학습 활동 부분. 학습 활동 부분이 하나하나가 수업 설계랑 좀 연결되면 좋겠다. 라는 형태로 좀 그런 부분을 고민했죠. 그러니까 모듈 설계 하나를 짠 다음에 그것이 한 부분은 평가 설계로 연결되고 또 한 부분은 그 수업 설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의 구조가 모듈 설계랑 연결되고 평가의 목표가 모듈 설계랑 연결되는 것들을 좀 목표를 뒀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좋은교육과정연구소가 사실은 그 앞부분까지는 6개월 정도 워크숍 하면서 다 실험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실험하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들은 좀 함께 좀 수업의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 수업의 구조를 나누는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저는 향후 혁신 교육의 과제 성렬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수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해보면서 학교가 좀 교육 과정에 대해 수기를 하는 것들을 좀 학교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지금 혁신 학교가 멈춰 있는 부분도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IB에 사실 선생님들이 열광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모듈 설계나 평가 설계나 수업 설계에 대해서 학교가 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프레임워크만 갖고 되지는 않고요. 교육과정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임에서도 수석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수석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수기를 유도하고 수기를 통하여서 그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씩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싶었는데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한다면은 그냥 전에 그냥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틀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의미 있게 활용되려면 수기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할 때 좀 같이 모여서 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 약 120여 명 선생님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유튜브 포럼을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좋은 교사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다음에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 혹시 함께하고 싶은 동료 선생님들께 추천을 해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제 끝난 뒤에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이니까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과정 이론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로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사실 교사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신 수석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나만의 수업 사례에 대해서 신명숙 개흥초 수석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제가 조금 잠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처음에 성열관 교수님께서 국내외 혁신 교육의 흐름은 이렇고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이영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김성수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공동체가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수기문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별화 수업을 할 것인지, 즉 수업의 걸림돌은 어떻게 제거를 하고 표현의 선택 기회는 어떻게 주고 정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별화 수업과 발달적 평가관에 근거한 성장 중심 평가로 간다면 과연 성장 중심 평가로 어떻게 수업을 구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와 수업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과정이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사례로서 초3 영어와 초2 통합교과에 대한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와 수업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는 좋은 질문과 두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할 수 있는 구조화된 절차이다. 근데 좋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도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또 얘기함으로써 서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교육의 본질이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철학과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가지의 그 오각형의 황금비에서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교육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수업 목표를 갖고 또 어떤 교육 원리에 맞추어 학교 문화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좋은 질문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수기 과정에 있어야 되고 또한 균형 잡힌 어떤 우리만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균형이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 길러야 할 기능, 지녀야 할 태도 및 가치 균형, 또한 지식 탐구 실천 및 성찰의 균형, 지성, 감성, 시민성의 조화, 삶과 지식의 연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민의 과정이 있다면 결국은 모두를 성장시키는 교육과정이 무엇일지, 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일지, 모두의 발달을 도와주는 평가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학교 문화에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좋은 학교로 갈 것인데,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곧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또 좋은 학교는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로 가기 위한 과정이므로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학교는 순환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초3 영어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 이유는 7가지 중에서 이것은 저의 수업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영어라는 어떤 특성상 사실은 학교 교육 목표나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과정 설계보다는 제
단원 학습이나 프로젝트 활동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서 또 깊이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려면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지만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알고 나서는 5번부터 제 수업의 단원학습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어떤 원리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이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깊이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려면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제 평가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괄평가는 시점은 교수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교육 목표 도달 여부가 총체적으로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인데 그렇다면 총괄평가라는 것은 핵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교사 머릿속에 분명히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성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총괄평가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형성평가를 시행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해서 학생들이 최종 목표인 총괄평가에서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지 피드백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단평가인데 진단평가는 학습자의 출발점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선수 지식 습득 여부 및 학습 태도 확인이 필요한 단원이 무엇이고 진단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수업을 한번 보았는데요. 저는 초3 영어니까 프로그램 주제는 초등 영어 기초학습자의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생각해서 낱말을 만들고 정확하게 빠르게 읽기. 많은 영어 전담 선생님들이 영포의 시대를 초등학교 5학년으로 보거든요. 5학년으로 보는 이유는 문장도 길어지고 단어도 많아지면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생각해서 낱말을 만들고 정확하고 빠르게 읽지 못한다면 이 친구들은 부진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많은 영어 전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제에 맞춰서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떤 것을 결국엔 알아야 되느냐? 평가 내용과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생각해서 낱말을 만들고 읽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형성평가는 그 시간마다 어떤 내용과 어떤 평가 방법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피드백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기평가, 동료평가에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송 부르는 거에서 피드백은 모양과 이름을 잘 연결하도록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대립상으로 사실은 소문자에서 뭐 헷갈리는 그 단골 메뉴가 있거든요. 뭐 P와 B 그다음에 뭐 P와 Q 이런 것들을 대립상으로 확인하는 피드백을 준다. 그래서 결국은 형성평가에서는 그냥 나는 총괄평가로 가기 위한 어떤 관문이다라는 것보다는 총괄평가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단평가에서는 지필평가로 영어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의 이름을 알고 대표소리 알기를 이렇게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개별화 수업을 할 것이냐, 개별화 수업 계획을 보면 수업의 걸림돌 제거는 이렇게 하고 표현의 선택 기회 주기는 이렇게 하고 정서적 지원하기는 이렇게 한다고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개별화 수업 계획이 수업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제가 학생들을 잘 관찰하고 피드백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시 계획을 세우면서 차시의 시수와 어떤 내용과 평가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더 제가 수업을 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 통합교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는 이제 영어교과라는 어떤 특성상 학교 교육과정과 주제하고는 조금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은 제가 이 학교에 그 선생님과 어제 이제 말씀을 하면서 2023년에는 교육과정 평가 분석을 했더니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이 필요했다라고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통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자라고 교육과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주제는 공동체로 정하면서 2학년이기 때문에 배려와 존중 속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어린이로 조금 범위를 좁혔고, 그다음에 주제 중심에서는 어떻게 통합교육과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 공동체를 살펴보며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실천하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모듈 설계에서는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할 때 그렇다면 마음과 행동의 소중함을 경험해보자. 그다음에 평가 계획에서는 결과적으로 총괄평가는 우리 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라고 평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설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화 수업으로 어떻게 수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표현의 선택에 기회를 주고 정서적 지원하기에 대한 것을 수업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주제는 나는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이고, 프로그램 목표는 나는 학교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음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라고 하면서 평가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총괄평가는 체크리스트와 자기평가로 우리 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라고 하면서 개별화 지원 계획을 3가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함께할 친구를 찾아 함께 실천한다. 두 번째, 실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모두가 동시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실천을 돕는 도우미 친구를 정해서 실천해 보도록 한다. 형성평가에서는 구술 및 자기평가에서 학교에서 내가 받은 도움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피드백을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단평가는 관찰평가로 주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계 속 도움 인식 정도를 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수업 계획도 세우면서 수업의 걸림돌 제거에서는 이런 다양하게 탐구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이전 수업에 만들었던 마인드맵 결과물 제시를 보여준다. 표현의 선택 기회 주기 위해서는 글로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림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서적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클 구조를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업 시작 시 수업 약속을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실천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 차시별 수업과 주요 내용과 개별화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지도안을 수업하신 선생님 또 저 또 다른 2분 같이 4명이서 같이 이 수업 과정안을 공유하면서 여기서는 학습 과정에 대한 개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어디냐면 학교에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질문 만들기에서는 학습 과정에 따라서 개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게 할 때는 학습 결과를 학생에 따라 결과를 개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줌으로 만나서 수업 성찰 협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업 성찰 협의문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수업은 수업으로서 끝이 아니라 수기 과정을 거쳐 좋은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이가 얘기했듯이 교육의 목적은 끊임없는 성장 그 자체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성찰하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제 새 학교로 가는 발령도 나시고 또 학년도 정해지시고 또 담임도 정해지실 텐데 이번
2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좋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신다면 2025년 새 학기에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네 분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문에 대한 답은 짧고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인주의가 요즘 교사 사회에서도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수기 과정이나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지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성수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사실 이 프레임워크는 공동체 수기 과정이 있으면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게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수석 선생님의 수업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전체가 되지 않더라도 뭐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 동학년에서라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발제부자분들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생각, 네, 제가 너무 말을 잘했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고민 중에서 이제 교육과정의 강제성과 자율성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혹시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이게 사실은 그 혁신학교 운동에 대한 어떤 성찰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교사의 어떤 자발성 아래로부터의 어떤 변화를 혁신의 이제 동력을 삼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또 지나고 나면은 이제 흐지부지 한다든가, 분명히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난다든가, 그런 현상이 한편에서 생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의 표준화. 근데 표준은 필요하지만 표준화는 좀 경계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또 이제 무늬만 혁신학교, 복사해서 붙이는 그런 또 다른 어떤 혁신의 표준화 이런 양극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긴장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긴장, 느리고 줄이고 하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자율성과 그다음에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표준 이 잘 균형을 잡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 두 가지 틀을 그래서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이지 빈칸을 채우는 과정이 그리고 또 정해진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학생들에게도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하듯이 우리 교사에게도 핵심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들의 목록들을 쭉 제시했던 것이고요. 이런 질문도 새롭게 만들어 보셔라. 라고 하는 것들도 넣었던 것이 조금 이제 개방적인 틀이죠. 근데 또 이 개방적인 틀을 또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조화된 틀. 아까 주로 표가 몇 개 나왔었죠. 이 질문들의 목록과 어떤 몇 가지 표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그 수기를 돕는 도구라고 하는 프레임의 역할을 잘 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형식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IB를 또 염두에 두실 겁니다. IB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답정너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데 길러야 되는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답정너 부분이 좀 많고 또 칸이 너무 많습니다. 칸이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IB가 국제 표준 교육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증학교에서 다 통용되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본부에서 하려면 그런 좀 복잡한 절차, 표준화된 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좀 폐쇄적이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나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실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형식은 필요하다. 그 점에서 한 요 정도 질문의 체계와 구조의 틀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또 새로운 어떤 더 좋은 사실은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뭐 하이퍼링크, 뭐 사이버 사회는 어떻게 구현 가능하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자유로우면서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계속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답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년별 아까 위계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거든요. 네, 고개를 가장 많이 끄덕이시는 네, 교장 선생님. 네. 저희도 그 좋은교육과정연구소도 이거 할 때 우리가 1박 2일 워크숍 했잖아요. 1박 2일 워크숍에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구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구조화를 한번 해놓으면 그 학교 교육 과정의 틀이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덕양중학교에서 나눠 우리로 평화를 가지고 학년별로 나눠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 것을 보고서 아, 우리 학교의 교육의 그 학년별로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들이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 교과에서는 뭐를 더 가르쳐야 되고 2학년에서 뭘 더 가르쳐야 되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우리가 이제 수기라고 해가지고 뭐 한두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기가 있는 거고 한 학기 내내 이거를 이렇게 좀 품고서 해야 되는 수기가 있는데 좀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한 수기가 아닌가? 그 덕양중학교에서는 평화가 도대체 뭔지가 정말 궁금하고 이걸 어떻게 수업에서 녹일지 해가지고 1년 동안 평화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는 그렇게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하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제를 만드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질문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 다시 보기가 되게 반가우셨다는 분이 계세요. 저희 좋은교사 사무실에서 다시 보기는 다음 주에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때 다시 보기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 너무 좋은 동료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교육과정연구소 정기 모임이 올해는 언제 어디에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직 결정된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만들어지고 카페 통해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좋은교사 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8일 날 그 좋은 교육과정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워크숍을 2월 8일 날 의정부 여중하고 야탑중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2년 동안 또 한 30명의 선생님께서 또 이론 공부와 또 이 워크숍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정리해서 2025년에 어떻게 운영될지 좀 같이 협의해야 될 거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좋은 교육과정 제2차 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본다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그런 교육을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